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투자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실물경제는 물가를 잡자니 경기 침체가 두렵고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까 두려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오리무중의 상황인데요. 거기다 심각한 부채 문제 때문에 쓸 수 있는 선택지까지 줄어있는 상태죠. 여기저기서 물가 잡고 연착륙을 유도하고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하나만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뭘 어쩔 건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가닥이 새 정부 들어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금융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정부에서 돈을 막 풀고 은행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래서 자산 거품이 커질 때는 모두가 즐기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 사람들이 또 이게 마치 계속 유지돼서 마냥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원할 수 없는 바로 이 유동성이 끊겼을 때 그때 우리 앞에 불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알았지만 그동안에 인정하기 싫었던 그런 불편한 내용들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그걸 억지로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경제 상태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서 경기 살리려고 정부가 크게 빚내가며 돈 풀고 저금리로 돈 빌려주면서 유동성을 늘렸던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그 기간이 더 길어졌던 것 뿐이고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이 마치 돈 없는 가장이 큰돈 빌려와서 그 빌린 돈으로 외식하고 선물을 사주니까 자기 집이 잘 사는지 착각하는 어린아이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빌린 돈 떨어지고 갚아야 할 때가 왔을 때 현실은 정해져 있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앞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물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 감당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미국은 시중의 통화 공급을 줄이는 양적 긴축 정책에 금리를 올리는 통화 정책까지 쌍끌이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고 영국도 지금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돈줄을 말리는 추세로 태세 전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인데 세계적인 물가 폭등 문제에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든 시중의 통화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는 다르게 최근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되는 정책을 내놔서 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대세 흐름과는 반대되는 정책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요? 네. 최근에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보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DSR이라는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건데 이걸 40%를 넘길 수 없다는 거죠. 40%라면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3천만 원 번다고 치면 1년에 대출 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이 12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연 3천 버는 사람이 대출 원리금 갚는데 월 100만 원 이상 쓰는 상황이 되면 대출 받는데 규제가 따른다는 거죠. 네, 물론 이게 적용되는 조건이 있긴 한데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버는 돈으로 대출 원금 갚고 이자 갚는데 40%를 넘게 쓰면 생활도 안 되고 가계 경제가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애초에 제도적으로 40%를 넘겨서 대출을 못 받게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서야 뒤늦게 우리가 하는 거죠. 세계적으로 국제결제은행에서 정한 내용이라서 사실 공고사항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DSR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따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걸 우리나라만 직접적으로 따로 손봐서 다르게 적용하기는 사실 힘든 구조고요. 근데 보시면 최근에 대출을 완화해주기로 결정한 건데요. 주택담보대출 LTV를 원래 9억 원 이하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집값의 20에서 40%였는데 이걸 최대 집값의 80%까지 완화해서 대출해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듣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했을 건데 집값의 80%까지 빌릴 수 있도록 대출을 풀어준다고 한들 앞에서 말한 DSR 규제 때문에 소득이 안 받쳐주면 LTV 암만 풀어줘도 못 빌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아니면 소득이 더 늘어야 빌릴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쵸. DSR이 있으면 돈을 버는 만큼 빌려주는 구조니까 LTV만 늘려봐야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득이 안 늘더라도 대출은 더 많이 해주면서 DSR은 유지시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소득이 안 느는데 어떡해요? 예를 들어 할부 기간을 늘려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TV를 10개월 할부로 하면 한 달에 100만원씩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48개월 할부로 갚으면 대략 월 20만원 정도면 해결이 되는 거죠. 아, 대출 기간은 늘려 쪼개서 나눠서 길게 내면 원리금 내는 게 적어지니까 DSR 규제를 피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로 35년 만기로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이걸 40년까지 해주고 앞으로는 만기 50년까지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50년도 되게 큰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부채 관리해야 하는 판국인데 이렇게 하면 부채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뿐만이 아니라 부채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금융 완화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기 전에 이 사람이 원리금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회사는 어디고 연봉은 얼마인지 같은 그런 소득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정책이 있어요. 앞으로 대출 심사를 할 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소득이 아니고요.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을 감안해서 연소득이 증가할 걸 미리 반영해서 미래에 발생할 최고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서 대출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거 맞는 내용입니까?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솔직히 그 사람이 회사를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고 잘릴 수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이상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미래의 소득, 그것도 미래의 최고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평가한다는 게 가능이나 한 겁니까? 이거 맞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 영상 녹음 끝내고 제가 기사 내용을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영상 올릴 때 뉴스 링크를 같이 달아주면 되겠네요. 시청자분들도 링크된 기사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따로 검색해서 확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보면 대출 만기도 늘려주고 미래의 최고 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도 늘려줘서 금융 문턱을 낮춰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는 지금 정부가 부채 규모를 줄이고 관리하는데 오로지 거기에 집중할 거라는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가 제일 심한 나라가 어딥니까? 그야 정부 부채하면 당연히 일본 아닙니까? 영상에서도 몇 번 다뤘잖아요. 맞죠? 그럼 그림자 금융부터 기업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나오는 나라는요? 그건 중국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심각성에 대해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나라는 어딥니까? 이거 한국인데 이 무슨 한중일이 가계, 기업, 정부 부채 각각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물가 문제 때문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또 시중에 돈줄을 재는 양적 긴축을 통해서 금융 긴축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부채 관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인 경제 정책의 대세 흐름인데요. 근데 앞에서도 말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를 보면 금융 긴축을 따르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는 다르게 반대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엔화의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화면의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앞에서 말한 다른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중국은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본처럼 무한정 국채 발행을 하는 양적 완화도 어렵고 그렇다고 중국처럼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다 보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금 금융 문턱을 낮추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세 나라가 희한하게 돈을 푸는 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쵸.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적인 선택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부채가 심각한 이 나라들이 하나같이 돈을 푸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제 문제 해결을 미루는 방식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만큼 상처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정상적인 해결 방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일종의 답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파티를 끝내고 슬슬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되면 당장 분위기 깨기도 싫고 이 많은 쓰레기 치우려고 하니까 당장 엄두도 안 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에 치우자면서 파티를 이어간 경험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근데 아침에 되면 후회하죠. 어제 한번 정리해놓고 다시 놀던지 적당히 놀고 그때 판을 끝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머리는 깨질 것 같고 쓰레기는 어젯밤보다 더 엉망이죠. 지난 2년을 유동성 파티라고 불렀는데 어디서는 슬슬 눈치 보면서 치울 타이밍을 보는가 하면
또 다른 어디서는 파티를 더 이어가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누구의 생각이 맞는지는 결과가 생각보다는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